식사들 하셨습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는 오기 힘든 긴 연휴 내내 비가 와서 좀 그랬습니다. 저야 뭐 조회수가 더 잘 나와서 좋기는 한데 마음은 좀 그랬죠. 다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쉬면 휴유증이 있을 텐데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료 회원은 더 나은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회원이 어느 정도 모집되면은 유료 회원 전용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전용 영상은 일반 영상보다는 더 솔직하게 좀 더 매운 이야기로, 일반 영상에서는 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유료 영상에서는 더욱 솔직한 이야기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리즈로 오토바이 메이커의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는 방향은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영상들이 많아서 지배 구조나 개발, 역사를 포함해서 현재 메이커의 위치와 입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오토바이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오토바이 메이커별 특징이나 성향을 선명하게 만든 원인은 그 메이커의 역사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역사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해서 시리즈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마초의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미국 역사와 같이 한 메이커고 아메리칸 크루저의 대표이고 오토바이 역사의 중심 메이커라고 생각되는 회사입니다. 지금이야 쫄아붙어서 그렇지 시가총액 기준 최고의 회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1903년에 윌리엄 할리와 아서 데이비슨의 손에 의해서 미국 5대5엽 미러키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아직도 위스콘신 미러키에 본부를 두고 있을 정도로 정체성이 좀 강한 회사이기도 하죠. 할리보다 2년 먼저인 1901년에 탄생한 인디언과 경쟁관계 회사로 미국 역사의 일부를 형성하고 미국 문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회사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죠. 처음 탄생은 자전거의 엔진을 다른 것 같은 아주 다소한 설계와 디자인의 위험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장도 오토바이를 생산하기 위해 설비가 있는 공장이 아닌 친구네 창고를 빌려서 시작을 했고, 또 점차 생산량이 늘어감에 따라 공장을 짓고 본격적인 회사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실제 인디안과 2차 대전까지 여타의 오토바이 회사와 같이 오토바이 경주를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초기에는 성능 위주의 무한 경쟁을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던 회사죠. 당연히 그 당시 최고의 홍보 수단은 오토바이 경주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문화도 불비하던 시절에 오토바이라는 혁신적인 물건이 나왔고, 스릴과 낭만 그리고 야만이 공존하던 시대에 오토바이는 구경꾼들의 욕망을 채우는 최적의 물건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00년대 초에는 많은 오토바이 회사가 탄생하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1885년 다임러 페트롤륨 라이트바겐이 처음 오토바이를 만들었죠. 휘발유로 가는 가벼운 자동차라는 뜻이죠. 이걸 만든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를 처음 만든 다임러 벤츠 맞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1995년에는 첫 양산 오토바이인 볼프 밀러라는 오토바이가 탄생된 후 우후죽순으로 오토바이 회사가 생깁니다. 이때 독일어로 모터라드, 영어로는 모터사이클이라는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창기 오토바이는 아주 부자나 특수계층의 장난감 비슷한 취미용품 정도로 취급이 되었고, 가격도 엄청 비싸고 아무나 살 수 없는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무렵 영국에서는 1896년에 워익쉐어에서 나온 엑셀시어라는 오토바이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판매되어는 민간 오토바이였다고 합니다. 그 후 1989년에는 푸조, 1901년에 인디안, 그리고 로얄 엔필드, 1902년에는 트라이엄프, 노튼이 본격적으로 오토바이를 생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인디안이 최초라고 많이들 홍보하고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1896년에 찰스 매지라는 사람이 만든 월뎀이라는 메이커가 있었는데, 말이 양산형 오토바이라지만은 그냥 창고에서 1년에 몇 대 만드는 수제작 수준에 몇 년 못 가서 없어진 메이커라서 오토바이 역사에는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경주 얘기로 돌아간다면은 오토바이 경주는 1900년대 자동차의 본격적인 생산 경쟁과 유럽 파리 중심으로 많은 자동차 경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너무 위험하고 통제가 없는 일반 도로에서 경주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상자와 사상자가 생겨서 한때 중단을 했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때 오토바이 경주 영상을 보면은 뭐 안전장구도 없이 맨땅 비포장도로에서 현재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은 MTB 자전거에 엔진을 얹어서 만든 아주 조악한 구조의 오토바이로 시속 100km에 육박하게 달렸으니 사람이 안 다치고 안 죽은 것은 이상할 정도로 무모한 레이스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점차 경주를 통제하고 기획하는 협회가 생기고 통제된 경기장에서 했지만은 안전장구가 없다 보니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부상자도 엄청 많았던 야만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레이싱에 오토바이 회사가 매달리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별다른 홍보수단과 성능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인터넷, 유튜브, SNS, 신문, TV 등 다양한 매체가 있지만은 당시에는 신문 이외에는 별다른 홍보수단이 없었고 성능적인 우수성을 입증해야만 소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레이싱만한 홍보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구경꾼을 모으고 레이싱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레이싱은 유럽은 파리, 런던, 비엔나, 베를린, 모나코, 그리고 미국은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수한 성능으로 우승을 많이 한 오토바이 회사가 현재 시점까지 살아남은 점만 봐도 레이싱이 얼마나 많은 홍보수단, 흥행수단이 됐는지 증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할리와 인디언이 레플리카 튜닝으로 모터 아메리카라는 단체에서 2021년부터 시작한 킹 오브 더 웨거라는 레이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뭐 모토GP처럼 오래 달리는 경기는 아니고 한 40km에서 50km 정도 달리는 수준에서 할리와 인디언이 아주 사이좋게 챔피언을 나눠 먹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냥 이벤트 경기 수준에서 레이싱을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할리하면 엔진을 안 알아볼 수가 없죠. 할리와 인디언의 엔진 역사는 비슷합니다. 공랭 기반의 대배기량 고토크 엔진을 만들기로 유명한 회사들이죠. 엔진의 설계, 제조, 기조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영국산 트라이엄프와 로얄 엔필드가 267cc 엔진을 만들 때 할리는 440cc, 영국산이 500cc대를 만들 때는 880cc 엔진을 만들어 확실한 우위의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1921년에는 V-twin 1212cc의 엔진을 도입해서 배기량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무렵 이런 고배기량 엔진 성능에 집착한 이유는 간단하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레이싱 경기 위주의 속도 경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엔진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내야 했고 엔진 성능을 높이기 위한 가장 단순한 배기량을 높여서 출력을 올리는 것에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910년대에는 비포장에서 100km, 1920년대에는 160km로 달리는 경주용 오토바이를 만들어 아주 마초 끝판왕 경쟁을 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배기량을 올리지 않더라도 출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은 당시에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엔진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가장 쉬운 것이 배기량을 올리는 것이고 흡기와 배기를 크게 만들고 연료를 많이 때려 넣는 방법, 기통수를 늘리는 방법 등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할리는 이를 위해 배기량을 늘리고 반기통을 V-트윈으로 기통수를 늘린 것이 지금의 원형이 된 것이죠. 어찌 보면은 정말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성능을 끌어올린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후에는 할리는 인디언처럼 3기통 직렬 엔진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 시대에 3기통 직렬을 시도한 인디언이 현재는 더 우수한 엔진을 도입한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엔진의 밸브를 움직이게 하는 푸시로드를 이용한 엔진을 고집하는 거의 유일한 오토바이 회사입니다. 인디언의 공랭 엔진인 116에 푸시로드를 사용하고는 있지만은 현재 주력 엔진은 파워플러스 순행 엔진이죠. 하지만은 할리는 아직도 최신형 엔진인 스트리밍 이글 엔진도 푸시로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푸시로드 방식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자동차 고성능 엔진으로 평가받은 머스탱이 8기통인 플랫헤드나 시보레 콜벳의 스몰블럭 엔진에 쓰였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엔진의 아이덴티티로 쓰는 것 같은데 단점이 명확한 엔진 작동 방식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짧은 정비 주기와 잡음, 누유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러한 불리한 점에도 할리는 1910에서 1920년대에 엄청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V-트윈 60도 협각 2기통 엔진에 고배기량 엔진을 바탕으로 많은 레이스에서 우승하고 고성능 오토바이로 명성을 쌓아 나갔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정체성으로 남아 반대로 발전을 못하게 하는 어찌 보면은 발목을 잡힌 모양새가 되어버리긴 했습니다. 과거의 전쟁과 오토바이는 어찌 보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오토바이와 전쟁이라는 단어만 입력해도 이런 영상이나 사진이 많이 뜹니다. 독일군의 BMW R71, R75 기반의 3륜 오토바이가 많이 보이죠.
1915년 트라이언프를 시작으로 오토바이가 전장에서 이동수단으로 우수한 효용성을 입증한 이래 할리도 1917년부터 미 육군에 오토바이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1920년에는 연간 판매 대수가 28,000대밖에 안 되는 할리는 군남용으로 2만 대를 주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2차 대전 중에는 WLA라는 740cc 군남용 모델을 별도로 납품을 했었는데 9만 대를 만들어 납품을 하였고 이 중에 3만 대 정도는 러시아로 넘어가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인디언도 스카우트와 340B 모델이 1차 대전 중에 5만 대가 납품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1차 대전과 달리 동원령과 육군의 병참부대 창설로 인해서 군납 납품 가격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아서 인디언은 전쟁 특수를 많이 누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할리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많은 군납용 오토바이를 생산해서 돈을 좀 만지는 계기가 되었고 1920년대 대공황을 버티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군납이 좀 적고 저렴하게 군납을 했던 인디언은 전후 회복을 못하고 1953년에 파산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군납용 오토바이 신뢰성은 인디언이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고장도 잘 안 나고 현장 적응성이 좋아서 할리보다 인기가 많았었다고 하나요? 번외로 BMW R71, R75가 얼마나 대단한 오토바이냐면은 할리도 샤프트 방식을 따라할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았고 러시아로 넘어가 우랄이라는 회사가 R75를 그대로 카피해서 만든 오토바이가 현재까지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피품은 중국도 만들어서 사용했으며 일본군도 독일로부터 얻어다 군용 오토바이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BMW의 샤프트 구동 방식과 R타입 엔진은 아직도 생산될 만큼 얼마나 기본 설계와 완성도가 높은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 군용 오토바이는 현재도 많은 나라에서 특수부대의 고속 침투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고공 낙하도 가능한 쿼터급 그리고 주력으로 미들급 전기 오토바이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수방사 헌병대가 할리를 칸보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리나 인디언이나 한 번씩 망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할리는 경영권을 뺏겨서 암울한 시기를 보냈고 인디언은 1953년 완전 파산해 해체되었다가 2011년 폴라리스 그룹에 인수되어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또 할리는 경영권 분쟁으로 고생을 하게 된 일화가 많고 현재도 경영권으로 고전하는 상황에 있죠. 이게 탄생부터 윌리엄 할리와 아서 데이비스 형제의 결합으로 아서 데이비스는 집 창고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공이 좀 많았습니다.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윌리엄 할리가 기계 설계 제작을 하고 아서 데이비슨 형제는 제작 감독, 경영, 판매 쪽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전쟁 배상의 일환으로 독일 소형 오토바이인 DKW RT125의 디자인을 인수해서 1948년부터 1966년까지 이를 개조, 제조, 판매하면서 2차 대전 전후의 불황 시기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서 70년대 영국제 가벼운 오토바이 저배기량에 대응하기 위해서 영국의 BSA와 손잡고 저배기량 허머스와 스쿠터도 제작해서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70년대 호황으로 인한 레저붐에 편성해서 소형 보트까지 제조하는 삽질도 하기도 했고요. 60년대에 이탈리아 에어르마치사에 250, 350cc 단기통 엔진을 수입해서 스프린트라는 모델을 1974년도까지 제조하기도 했고요. 125, 250cc 이행지형 엔진 모델도 제조 판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1973년에 완전 빈 껍데기 회사인 에어르마치를 완전히 인수까지 했습니다. 할리가 완전 폭망한 계기로는 1952년 영국산이나 일본산 수입 오토바이에 40%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미국 관세위원회에 로비를 하다 적발되어 기소된 사건으로 이미지가 나락을 가게 됩니다. 거기다 일본차나 영국산에 비해 가격도 비싸고 성능도 떨어지고 핸들링, 제품 품질이 떨어지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이름은 하들리 에이블슨, 하들리 드라이브 에이블, 허글리, 퍼거슨 이런 말로 조롱당하고 별명 호구는 경멸적인 의미가 될 정도로 무시당하는 메이커가 되어 결국 파산 직전에 1996년에 AMF라는 회사에 인수당하게 됩니다. 이 AMF라는 회사는 지금도 보이는 유명한 회사죠. 볼링장 가면은 볼링핀 정리해주는 기계가 이 AMF라는 회사의 것이 유명합니다. 지금은 중국산 기계도 있지만은 최근까지도 이 AMF 기계가 가장 좋고 명품 기계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볼링 머신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 담배 제조기, 재봉틀, 정원 장비, 소형 연구용 원자로까지 생산하고 자전거, 테니스 라켓, 모형 동력 비행기, 스키, 요트, 골프채 등 취미나 레크레이션 관련해서는 뭐 안 만드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물건을 만들고 유통하던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81년 다시 할리 투자자 그룹에 인수되기 전까지 보통 할리 암흑기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런 할리의 암흑기는 월남전과도 정확히 겹칩니다. 2차 대전과 월남전을 경험한 참전 용사들이 무료함과 어려울 때 싸고 물량도 많은 허접한 할리를 주워다 고쳐서 타고 다니면서 불행자, 깡패, 건달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할리 타는 사람을 사회의 악으로 쳐다보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벗고자 80년대, 90년대 할리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결정적 삽질은 할리 부흥기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베이붐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오토바이 시장이 적어질 가능성에 대응하여 1980년대 고급 캠핑카 제조사인 홀리데이 램블러를 인수하기도 했고 1993년에는 뷰엘 모터사이클 컴퍼니의 지분을 49% 인수했고 98년에는 지분을 98%로 늘렸다가 2003년에는 소유권을 완전히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생산을 완전 중단하고 메이커 이름만 현재까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리 매각은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창립자인 에릭 듀엘 레이싱을 설립하고 회사에 1125RR 레이싱 오토바이를 계속 제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2008년에는 MV 아구스타 그룹을 1억 900만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 MV 아구스타 그룹은 고성능 MV 아구스타 브랜드와 엔디로 카지바 두 가지 오토바이 라인을 포함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인 2009년에 MV 아구스타에 대한 지분을 처분을 했는데 인수 MV 아구스타에 2600만 달러를 또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할 때는 3유로, 우리 돈으로는 5,000원 정도에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1억 3,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1,890억을 투자했는데 5천억도 아닌 5천원에 파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것 같아서 여러 자료를 찾아봐도 그렇다고 나옵니다. 심지어 공식 발표도 한 자료도 있습니다. 문제는 MV 아구스타 소유주가 할리의 주식을 팔고도 계속 CEO를 하고 있었으며 다시 인수한 사람도 같은 CEO가 인수했다는 것이죠. 참 이상하죠. 그러나 MV 아구스타 카지바는 여기저기를 전전하다 KTM 산하에 있다가 KTM 파산 사태에 엮여서 현재는 러시아 투자회사 손에 완전히 넘어간 상태입니다. 하여간 MV 아구스타를 품은 회사는 멀쩡한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자동차 회사 프로톤, 할리 데이비슨, 메르세데스 벤츠, KTM 이렇게 거쳐서 간 회사죠. 현재 경영진은 푸마 출신 요엔 짜이치가 올해 9월 30일자로 공식적으로 물러났습니다. 요엔 짜이치는 2026년 6월까지 수석고무로 남아있을 모양인데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결을 한 것인지는 정확히 나오는 정보가 없습니다. 하여간 올해 10월 1일부터 CEO는 아티 스타스라는 새로운 할리 CEO가 임명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탑 골프와 피자로 유명한 피자 헛에서 CEO를 하던 사람입니다. 생산도 녹록지는 않습니다. 일단 미국 내 생산 원칙을 고집하다가 결국 2019년에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옮기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트럼프에게 두드려 맞고 포기한 일도 있었고 그 후 생산 공장은 펜실베니아 요크, 위스콘신 모노폴리 폴리스, 위스콘신 토마호크, 브라질의 마나우스, 태국 라용에 있는 공장에서 오토바이를 생산을 합니다. 태국 라용은 파타야 주변에 있는 곳으로 액세서리 및 레볼루션 엔진 관련 오토바이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인도 히어로 중국 업체와 협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인도 히어로는 새로 나올 440X 쿼터급을 생산해주는 회사이고 전에 만들었다 단종시킨 500이나 750cc를 생산하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현재 미러키는 박물관이나 홍보관, 본부 사무실로 사용하고 실제 오토바이 생산은 하고 있지 않은 듯 합니다. 회사에서 생산 핸들링을 해보신 분이 있다면은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은 한 회사에서 모든 생산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이제는 그렇게 생산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 되었죠. 생산 인건비나 자재 수급 문제, 생산 인력 수고, 공장 설비 구축 비용, 환경 문제나 규제 문제로 인해서 이제는 선진국에서만 생산하는 것은 단가 문제뿐만 아니고 수많은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급 라인을 제외하고는 어떤 브랜드든 생산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그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 생산지 노출 문제로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불리한 점을 감추기 위해 생산비가 저렴한 개도국에서 완제품에 가까운 반제품을 만들고 원래 본사가 있는 선진국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생산지를 탈바꿈시키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낚싯대를 중국에서 거의 다 만들고 낚싯대 꼬다리만 한국에서 만들어 붙이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표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 오토바이 회사에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생산이 어려운 차대나 엔진은 중국이나 인도서 만들고 조립을 다해서 원산지인 선진국으로 들여와 본사에서는 바퀴나 브레이크 레바 정도만 만들어 붙이면서 메이드 인 저머니, 자펜, USA 뭐 이렇게 붙이고 수출한다는 의심,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 할리데이비슨은 한때 최고급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나이든 노인들이나 타는 그냥 비싸고 무겁고 성능 떨어지는 구시대 유물 같은 오토바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현지 반응도 비슷합니다. 거기다 젊은 친구들이 이제는 오토바이라는 취미보다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게임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더욱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죠. 일제 오토바이에 밀렸다 이런 이야기는 60년대부터 할리도 알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비한다고 보트도 만들고 캠핑카도 만들고 많은 오토바이 회사를 M&A해서 저배기량 오토바이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례가 없죠.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청산하고 손해를 줄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보다는 그대로 방치하고 CEO만 문책성으로 교체하는 악수를 반복하고 있죠. 최근에 쫓겨난 전 CEO 요한 자이치도 라이브와이어를 청산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한번 삽질할 때마다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나오는 아웃풋이 없는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할 때 생기는 아주 나쁜 사례이기는 한데 그런 경영 실패를 60년대부터 현재까지 반세기 넘게 무한반복하는 바보 회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할리의 정체성입니다. 할리를 타는 유저의 반발 심리가 할리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본다면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할리만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유저가 많은 곳이 할리 같습니다. 같은 할리를 타도 소프트테일을 타면은 스글이나 로글 유저들이 그런다면서요. 소프트테일도 할리냐?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할리를 망하게 하는 촉진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레볼루션 수행 엔진을 잘 만들어 놓고 단종시켰다가 다시 수행 엔진은 레볼루션 맥스를 뒤늦게 발표하고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쿼터급 입문기인 440X를 개발해 놓고 눈치 보느라 발매를 몇 년이나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 경영진이 유저의 눈치를 너무 보는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만약 CEO가 오토바이를 잘 알고 문제 파악을 하고 있다면은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은 현재 CEO, 전 CEO 둘 다 회계 투자 전문가입니다. 도라이바 출신은 생산에만 전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 회계, 투자 출신은 비용 절감, 자산, 주가, 경영 이익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한쪽에 치우친 CEO가 성공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어느 한 분야의 정점을 찍은 회사가 계속 성공하기는 정말로 힘들죠. 사진의 정점에 있던 코닥이 그랬고 카메라의 정점이 있던 니콘이 컴퓨터 분야의 IBM과 컴팩이 그랬습니다. 가전의 소니처럼 미래를 대비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회사는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히다치, 도시바, 파나소닉, 샤프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소니는 영상, 음원, 카메라 모듈, 금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현재까지도 건재합니다. 명품 등산용품 아크트릭스와 같이 기능성, 성능이 아닌 그냥 그런 성능이 가격만 비싼이란 오명으로 몰락의 길을 걷는 회사들은 많습니다. 할리도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 답답하고 안타깝죠. 결국 갈 길은 중국 회사에 팔리는 결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오디오, 낚시, 자동차, 오토바이 조용히 없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중국에서 부활해 나타나는 요즘에 중국 자본은 무섭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를 파고들다 보니까 저도 한때 좋아했던 메이커로 할리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오늘 시간은 할리를 좀 알아봤습니다. 연휴 끝나고 다음 주부터 날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곳으로 즐겁게 안전한 라이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